안녕하세요, 예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환학생의 준비과정 A부터 Z까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제가 아래 댓글에도 타임라인을 적어 놓을 예정이니까 좀 필요 없는 내용을 건너뛰시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더보기란에는 유용한 링크까지 첨부해 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파견국과 파견교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저의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가, 둘째, 영어가 통하는가, 셋째, 기숙사가 있는가, 넷째, 주변국으로 여행하기 좋은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물가랑 생활 수준, 인종차별 여부, QS 랭킹 등등을 고려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가, 전공, 최소 이수학점, 영어 점수, 학기 시작과 끝 시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학점 인정 및 추가 학기 여부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했습니다. 두 번째로 영어가 통하고 영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가. 이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곳에 가면 제가 그쪽 친구들 말하는 속도를 따라잡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왕이면 모국어가 따로 있으면서도 영어를 잘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로 추렸습니다. 셋째, 기숙사가 있는가. 한국에서도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외국이면 더더욱 어렵겠죠. 이러한 이유로 저는 기숙사가 없는 학교들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변국으로 여행하기 좋은가? 저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 학기 중에도 평일이나 주말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서 이왕이면 같은 아시아권보다는 좀 다른 문화를 많이 경험을 하고 싶어서 유럽 지역 그 중에서도 육로로 여행하기 편한 그런 국가들만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와 생활 수준, 그리고 인종차별 여부 등인데요. 제가 교환학생 다녀온 선배들이랑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해봤을 때 유럽의 경우에는 동쪽으로 갈수록 물가가 낮은 대신 다소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고 북쪽으로 갈수록 물가는 높지만 생활 수준이 좀 안정되고 인종차별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유럽 남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좀 좋고 여행하기도 좋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체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등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네덜란드의 대학 도시인 위트레흐트에 있는 위트레흐트 대학교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론 교환학생 지원 및 면접 과정입니다. 제가 지원한 프로그램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하는 2022학년도 1학기 해외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교환학생 선발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해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교환학생 선발 공고가 올라오고요. 재학생 포털 사이트에서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온라인 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영어 또는 파견국 언어로 다대다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환학생 선발 경쟁률은 학교별로 다르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2학년도 1학기 파견 기준으로 348명이 지원을 했고요. 제가 1지망으로 지원을 했던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경우에는 면접 경쟁률이 2대1이었습니다. 저는 면접까지 열흘 정도 시간이 있기도 했고 영어로 말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 커뮤니티에서 한 6명 정도 파견교가 겹치지 않는 스터디원들을 모집했는데요. 기출 면접 질문, 유용한 영어 표현, 예상되는 질문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줌으로 실제 면접처럼 영어로 말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면접은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균관대학교의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사실상 학점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면접은 최소한의 회화 실력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말하는 그런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터디는 왜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스터디하면 조금 더 자신감이 붙고 또 기출문제 파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스터디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예상 답변도 달아봤던 그런 문제가 그대로 면접에 나와서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줄 적어가는 것보다는 유용한 표현이나 단어 템플릿 같은 걸 외워가는 게 훨씬 유용해요. 예외가 있다면 자기소개 파트 정도는 좀 미리 적어두고 숙지해 가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다음 화면에 교환학생 면접의 진행 방식과 파트별 준비 꿀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받았던 질문은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를 말하라 라는 기본 질문 1개, 그리고 한국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왜 시작됐고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는 시사 문제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외에 제가 학교 게시판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서 모았던 기출 질문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첨부해 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노미네이션과 어플리케이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환학생을 합격하시고 나면 노미네이션과 어플리케이션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제가 합격했던 위트르트 대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노미네이션은 8월 15일까지, 어플리케이션은 9월 15일까지로 다른 학교들보다 좀 빠른 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미네이션은 학교 국제처에서 전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여러분은 어플리케이션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교환학생 합격 후 기다리시다 보면 모교 국제처에서 노미네이션이 완료됐다는 메일이 옵니다. 그리고 또 조금 기다리다 보면 파견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메일이 오는데요. 나라마다 그리고 또 학교마다 조금씩 요구하는 서류들이 다르겠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데드라인까지 모두 제출하고 나서 저는 약 1달 반 정도가 지난 10월 22일에 입학 허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교환학생 비용과 장학생 선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전에 교환학생 다녀온 많은 선배들과 친구들한테 조언을 얻어서 유럽 교환학생 경비를 본교에 납부한 등록금을 제외하고 그리고 여행 다닐 경비까지 포함해서 총 1,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중에 900만 원 정도는 파견 직전 학기에 휴학을 하고 6개월 동안 인턴 그리고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달 150만 원씩 저축을 했고요. 이에 더해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의 해외교환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700만 원을 받아 총 1,6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금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선발 요강은 제가 더보기 링크에 넣어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 25기 선발 때랑 26기 선발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선발 인원이 전체 35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가 되었고 또 원래 예비 합격자를 전체 인원의 10%까지 선발을 했었는데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가산점 항목 중에서는 국내 봉사시간 가산점이 삭제됐고요. 자기소개서와 가산점 항목에 더해서 AI 역량 검사가 전형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공고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멘붕이었는데요. 그 350명을 선발할 당시에도 경쟁률이 한 4대1 정도 되었다고 글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200명으로 축소됐으니까 그러면 7대1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200명이 온전히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티오가 아니다 보니까 좀 가능성이 더 희박할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 AI 역량 검사? 전 진짜 AI 면접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너무 생소하고 막 하지만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만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합격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제 26기 선발 당시 문항을 살펴보자면 1번 성장 과정을 토대로 본인의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 기재해주세요. 500자. 2번 교환학생을 결심한 계기와 본인이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재해주세요. 700자. 3번 교환학생 파견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슈 중 하나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른 본인의 의견을 기재해주세요. 500자. 그리고 4번 교환학생 기간 중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700자 였습니다. 길게 써있지만 결국 위에서부터 자기소개, 지원 동기, 파견국 이슈, 파견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합격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짚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5가지로 추려보자면 첫째, 재단 인재상, 둘째, 파견국에 대한 관심, 셋째, 진로와의 연관성, 넷째, 내용의 구체성, 다섯째, 일관성 있는 글의 흐름 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단 인재상과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은데요. 따뜻한 자본주의, 글로벌 인재, 세상의 다양한 가치 공유와 같은 키워드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그 발간물이라고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의 활동 보고서를 모아놓은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2021년 보고서 중에 마지막 페이지에 뒤늦은 후회가 아닌 새로운 기회를 볼 줄 아는 지혜와 나만의 고집이 아닌 모두의 고민을 위한 선한 행동이라는 문구가 되게 기억에 남았었는데, 이러한 가치가 제 자기소개서의 핵심 가치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파견국에 대한 관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가, 그 도시, 그 학교, 그리고 파견국과 한국과의 관계, 파견국의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슈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조사한 게 도움이 됐는데요. 이것들을 제가 어떻게 저의 희망 진로와 연관 지을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내용의 구체성을 위해서는 그 위트리아트 대학교 홈페이지랑 그 각종 SNS 채널을 진짜 탈탈 털어가지고 거기서 개설되는 교과목, 동아리, 학생단체,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조사를 했고, 이 중에 제가 현실적으로 파견 기간 동안 수강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했습니다. 끝으로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에 보면 역대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금 합격생들의 합격 후기가 진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중에는 본인 자기소개서 내용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두신 분들도 있고요. 저도 읽어보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내가 글을 이런 식으로 써야겠구나 하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앞선 합격생 분들께 많은 도움을 얻었던 만큼 제 자기소개서도 한번 일부분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꼭 이런 식으로 써라, 이게 답이다, 이건 아니고 그냥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자기소개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가치, 메시지 이런 걸 먼저 설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 가시면 커다란 바위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문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문구가 되게 인상 깊어서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사람은 환경을 바꾸고 환경은 다시 사람을 바꾼다 라는 메시지를 제 자기소개서의 핵심 가치로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어항 속 물고기가 아닌 바닷속의 고래가 되기 위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계속 도전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았고, 사회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나은 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에서는 저의 성격을 주체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설명을 하고 간단한 에피소드를 소개했고요. 가치관으로는 경험과 배움을 나누는 그런 따뜻함을 이야기하고 또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교환학생을 결심한 계기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찾아서 위트리아트 대학교로 파견을 결정했다라고 적었고요. 제가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는 3가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 정보와 가치의 나눔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셋째, 모두의 고민을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세 번째 문항에서 파견국 이슈로는 네덜란드의 창의적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했고요. 이에 대한 저의 의견으로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과 비교했을 때 배울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문항에서는 교환학생 기간 중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한 줄로 요약해서 약간 두괄식으로 맨 앞에 딱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 아래 실행 계획으로는 마치 타임라인을 짜듯이 저의 5개월의 파견 기간 동안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고 어떤 주제로 소논문을 쓰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다시 저의 핵심 가치, 사람은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은 다시 사람을 키운다, 이 메시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약간 수미상관처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AI 역량 검사인데요.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웹캠과 마우스 그리고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합니다. 화상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관이 들어오거나 하진 않고요. 다만 앞에 있는 카메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 모습을 계속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AI 역량 검사는 화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 면접 파트, MBTI 검사하듯이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아니다까지 체크를 하는 성향 파악 파트, 그리고 카드 뒤집기, 공 무게 비교하기 같은 게임 수행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답변 내용과 게임 점수는 합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름이 역량 검사인 만큼 지원자의 성향 파악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응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영상 면접 같은 경우에는 AI 역량 검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 질문 2개랑 또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서 직접 넣은 것 같은 그런 교환학생 관련 질문 2개가 나오는데요. 일정한 목소리 톤과 빠르기,
그리고 이렇게 한 곳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웅얼웅얼하거나 자신감 없는 태도로 말하게 되면 AI가 해당 지원자를 소극적이고 신뢰도가 낮은 지원자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향 파악 같은 경우에는 함정 질문에 빠지지 않고 무조건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잘 모르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생소한 개념인데도 알고 있다 라고 답을 하거나 부모님께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 이런 걸 체크하면 여러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게임 수행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틀리거나 실수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자기 페이스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틀리거나 점수를 잃었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대충 문제를 막 휙휙 넘기면 AI가 해당 지원자의 신뢰도를 굉장히 낮다고 판단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팁들은 모두 제가 AI 역량 검사를 여러 번 응시하고 그 AI 역량 검사를 합격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서 얻은 것이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유용한 영상 링크들을 첨부해뒀어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I 역량 검사가 합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격생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장학금 받기 위해서 AI 역량 검사까지 해야 된다고? AI가 감히 인간을 판단해?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떨어졌을 때 내가 혹시 AI 역량 검사 점수가 낮아서 떨어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서도 실제 응시 전에 실전과 똑같이 연습이 가능한 그런 링크를 보내주니까 한 2번 정도 연습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응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본격적인 파견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파견을 가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한국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고 거주 허가증이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돼요. 이러한 거주 허가 발급 절차는 학교에서 대신 다 밟아주기 때문에 제가 직접 대사관에 가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여권, 신분증 사본, 두 번째가 잔고증명. 이 잔고증명은 내가 이 나라에 이 기간만큼 살 만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파견을 가는 경우에는 11,100유로, 6개월 경우에는 5,550유로를 통장에 일단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저는 6개월 파견 가기 때문에 한 화로 약 750만 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런 서류를 은행에서 떼서 냈어야 됐습니다. 영문으로. 셋째, 건강보험. 이거는 제가 가는 파견교 위트레흐트 대학교 그 경우에는 AON이라는 보험사를 직접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2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보험을 들었고 약 350유로 정도, 한화로 한 47에서 8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넷째, 선행증명서. 선행증명서는 이제 범죄 연루 사실이 없다라는 건데요. 학교에서 보내주는 그 폼에 제가 체크박스 잘 체크하고 서명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결핵검사. 근데 이거는 한국은 결핵검사 의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어플리케이션 피, 거주허가 발급 비용인데 257유로고 한화로 약 33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파견교에 11월 9일에 신청 메일을 보냈고요. 한 2주가 조금 더 지나서 11월 25일에 승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기숙사인데요. 기숙사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많아요.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는 좀 인기 있는 대학 도시 중에 한 곳이라서 정말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너무너무 부족하다고 해요.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경우에는 딱 이 대학교 소유의 기숙사는 없었고 SSH라는 숙박 업체가 있어요. 여기서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네덜란드의 많은 대학교들이 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예약을 하는 것 같아요. 기숙사 신청 과정은 학교에서 메일로 SSH에 등록하라고 메일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학교 담당자가 우리 학생이 맞다라고 승인을 해주면 미리 고지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수강 신청처럼 유럽 기준으로 오후 9시
위치. 시차가 8시간 정도 났으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5시 정각에 새로 호침을 하고 막 광크를 해서 기숙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결제를 하면 완전히 그게 제 방으로 땅땅땅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 홈페이지에는 로그인한 사람의 소속 학교에 따라서 다른 빌딩이 보이게 되는데요. 위트르흐트 대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기숙사들이 떴었고요. 여기서 제가 5가지 정도 기준을 마련을 해서 방을 정해야 됐습니다. 첫째, 건물 위치. 내가 듣는 수업과 가까운 건물인가? 유럽의 대학 도시들은 특히 이제 캠퍼스가 한국처럼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도시 곳곳에 이렇게 산재해 있다고 해요. 내가 기숙사를 여기 살지만 경영대 건물은 요 앞에 있는데 인문대 건물은 막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이공계 건물은 막 자전거 타고 30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고 둘째, 가격.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기숙사의 경우에는 위치나 넓이, 그리고 몇 인실이냐에 따라서 월 397유로부터 530유로까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런 가격을 보고 제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골라야 했고요. 셋째, 인원수. 1인실 2인 플랫부터 2인실 12인 플랫까지 정말 다양해요. 막 개인 방에 개인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부엌, 화장실, 샤워실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요. 넷째, 후기. 저는 수학 보고서랑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여러 후기들을 보면서 건물이 낡았는지, 편의시설이 가까운지, 그 건물에 좀 파티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방 위치. 이거는 SSH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물의 평면도를 올려줘요. 여기서 제가 뭐 도로 쪽인지 정원 쪽인지 부엌이랑 붙어있는지 아니면 계단과 붙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고를 수가 있고 또 사진도 있어서 제가 인테리어를 보고 이 기숙사는 바닥이 빨간색이네? 막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제가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수강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보통 파견교 담당자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기숙사 신청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학기 제도는 한국의 학기 제도랑 좀 다른데요. 일단 9월 초부터 1월 말까지가 가을 학기, 그리고 2월 초부터 6월 말까지가 봄 학기입니다. 가을 학기는 블록 1과 2로 이루어져 있고 봄 학기는 블록 3랑 4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 1학기에 파견을 가기 때문에 블록 3랑 4 수업을 신청해야 됐습니다. 한 블록에 2수업씩 총 4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수업이 7.5 ECTS 크레딧이어서 최대 30 ECTS 크레딧까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들었을 때 한국에 돌아와서는 7.5 ECTS를 4학점으로 환산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내주는 코스 선택 가이드랑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강의 계획서, 그리고 앞서 갔다 온 선배들이 작성한 수학 보고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블록 3인지 4인지 시간표가 겹치지 않는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교환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험, 과제, 팀플 같은 수업 내용을 살펴보면서 수강 과목을 결정했습니다. 위트르흐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온 입력하는 폼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에 제출을 하고 담당자가 제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너가 들을 수 없다, 조정해야 된다 라고 하면 제가 또 바꾸고, 또 이런 거는 너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면은 대체 수업을 고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내용이 많았는데요. 정말 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망라하는 저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첫째, 토플 등 영어 성적은 미리 따놓으면 편합니다. 합격 후에 어플리케이션 날짜까지만 준비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서 바쁘잖아요. 저처럼 미리 여유가 있을 때 토플, 토익 혹은 해당 언어로 된 자격증 같은 그런 어학 조건을 미리 따놓으시면 여러모로 편할 것 같습니다. 둘째, 교환 관련 메일만 모아서 받을 주소를 하나 정해두면 편합니다. 이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교환학생 지원부터 파견까지 모든 과정은 끊임없이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주 메일함을 확인해야 되고, 혹시 스팸 메일함으로 잘못 들어간 건 없는지, 내가 놓치는 메일은 없는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평상시에는 네이버 메일을 쓰다가 교환학생 관련 업무는 전부 구글 메일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는 전부 교환학생 관련 메일만 있다 보니 다른 메일들이랑 섞일 일도 없고 또 제가 놓치는 일도 없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집단 지성을 발휘하면 좋습니다.
뭐 스터디 톡방, 파견국 톡방, 파견교 톡방 이런 것들을 파서 같이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정보 공유도 하고 서로 메일 같은 걸 까먹지 않게 챙겨줄 수 있어서 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